분명히 그 푸틴이 그 러시아를 침공할 때 그 연설을 해요. 왜 우리가 침공하는지. 근데 거기에 분명히 역사적 이유를 듭니다. 아, 소름 돋죠. 그러니까 푸틴이 레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레닌과 스탈린 때문에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저 모습이 지금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원상태를 회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정말 그 스탈린 당시의 그 경제 침체 속에서 여기 우크라이나가 이게 곡창지대거든요. 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독일의 히틀러가 쳐들어왔을 때 이 지역 사람들 일부는요, 스탈린 치하보다는 히틀러 치하가 낫겠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았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큰별쌤 최태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에 대해서 역사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바라봐야 되나? 분명히 그 푸틴이 그 러시아를 침공할 때 그 연설을 해요. 왜 우리가 침공하는지. 근데 거기에 분명히 역사적 이유를 듭니다. 아, 소름 돋죠. 침공을 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푸틴이 이야기를 했으면 적어도 왜 그런 건데, 러시아가 왜 그런 건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알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보면 우크라이나가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나라는 소련입니다. 소련이라고 하는 연방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저렇게 공간적으로 규모가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푸틴이 레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레닌과 스탈린 때문에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저 모습이 지금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원상태를 회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맥락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또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토 쪽에 가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이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소련이라고 하는 그 연방체제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형성된 나라고, 우리와 함께 있었던 나라인데 그 나라가 나토 쪽으로 가버린다고? 그러면 다시 우리는 나토 쪽과 국경을 맞대야 되는 상황인데, 러시아는 본능적으로 이 유럽 쪽, 이 나폴레옹의 그 프랑스의 침략을 받았던 역사도 있고,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침략을 받은 역사도 있고, 지금도 사실은 나토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을지 굉장히 두려워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자신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던 나라가 나토 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단 맥락을 좀 먼저 이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근대사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이렇게 쭉 이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 근대 문명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약속한 건 뭐냐면, 자신의 그 주권을 가진 나라를 다른 나라가 침략하는 행위는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한 게 저는 이 근대 문명의 저는 선물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은 귀중한 교훈이잖아요. 그 교훈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러시아의 침공이 과연 정의로운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태의 어떤 맥락이 너무 길고 깊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런 것들을 좀, 그래서 역사 공부가 참 중요하구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정말 그 스탈린 당시의 그 경제 침체 속에서 여기 우크라이나가 이게 곡창지대거든요.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독일의 히틀러가 쳐들어왔을 때 이 지역 사람들 일부는요, 스탈린 치하보다는 히틀러 치하가 낫겠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았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들만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는 하나의 독립된 자주국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나라가 자신들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 분명히 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그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과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개항을 하고 나서 그 시대의 과제는 신분제로부터 해방이라는 과제가 있었죠. 일제강점기로 들어갔을 때 그 시대의 과제는 식민지로부터 해방.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웠던, 광복되고 나서는 가난과 독재로부터 해방.
과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잖아요. 자, 21세기 우리 시대의 과제는 무엇일까? 저는 이게 우리 시대의 과제는 전 지구적 과제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1세기의 과제는 혐오와 증오로부터의 해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유무역 체제가 무너지면 보호무역주의 쪽으로 이제 가면서 특히 이제 트럼프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나타났던 그런 모습들인데 자국 중심의 어떤 경제 시스템 그런 과정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이념보다도 자국의 이익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보이고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경찰 국가를 지향했던 그 미국이 지금은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도 자국 중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한 나라의 어떤 그 모습을 들여다봤을 때도 예전까지만 해도 우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어떤 의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에 굉장히 매몰되어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왜냐면 생존해야 되니까.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적자 생존의 어떤 그 경쟁 구도로 지금 막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서 정말 자꾸 선을 나누고 편을 나누면서 갈라치기 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지금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로 저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의 시대를 신분제로부터 해방, 식민지로부터 해방, 가난과 독재로부터 해방이라고 역사를 규명을 했듯이 100년, 200년 뒤에 우리 시대를 이렇게 규명할 거예요. 혐오와 증오로부터 해방. 그럼 이걸 위해서 우리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싸워왔을까? 적어도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그 시대를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분제 사회에 살고 있지 않죠? 식민지 살고 있지 않죠? 절대 가난 벗어났죠? 대통령 직접 뽑고 있죠. 우린 역사의 선물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도 좀 더 나은 사회를 주어야 되는 게 전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군다나 혐오와 증오를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 등장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 시대의 과제니까. 이게 역사로 남을 거니까.